Start video? I've already started it. Ok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좀 긴장이 되고 또 설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시간 7시에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또 들어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시작을 할게요. 예. 예. 지금 이제 제 얼굴이 보이시죠? 예.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처음이라 약간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작동을 잘 못해서 다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과 웰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동안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일단 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예.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 이름은 김임수이고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심리 상담사 그리고 또 공공보건 증진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카운슬러하고 헬스 프로모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담 1대1로 하는 상담 외에도 건강의 보건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그리고 또 정신건강에 관련한 자료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뉴질랜드에 이민을 온 것이 이제 2001년이니까 20년 정도 이민 생활을 했고요. 2008년에 메시 대학에 가서 소셜워크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와이타마타 병원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건강 보건 일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아동발달센터에서 컬처럴 케이스 워커로 8년간 일을 하고 지금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 자리를 옮긴 것은 201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4년째 여기서 카운슬러와 헬스 프로모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웨비나의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과 웰빙의 차이가 뭔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건강과 웰빙에 관한 뭐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스와 웰빙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세계보건기구가 그 건강의 정의를 하면서 웰빙을 키워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웰빙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뭐 참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웰빙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죠,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면 우리의 안녕, 그리고 또 복지, 또 행복, 여러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정의를 할 때 웰빙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지 질병이나 또 어떤 장애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웰빙, 그런 행복과 안녕이 이렇게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만큼 예전에는 좀 더 소극적인 의미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폭넓게 포함을 하는 개념으로 건강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건강과 정신병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 좀 포괄적인 의미죠. 우리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정신병이 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은 우리의 웰빙과 우리의 마음의 전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신병은 진단을 통해서 나온 우리의 일상이 그 병으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할 때 정신병에 국한해서 정신병이 없으면, 그냥 진단이 없으면 우리 정신건강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신건강의 측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정신병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이기 쉽죠. 그죠? 정신병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는가 간략하게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병의 진단은 당연히 메디컬 닥터가 합니다. 의사. 이제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전문의, 사이키아트리스트라는 분들이 하죠. 그래서 그 사이키아트리스트라는 분들이 그 진단서 매뉴얼, 흔히 많이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DSM이라는 그런 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보고서 그것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보통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반드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계속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표현이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는데 글자도 좀 작죠? 일단 지금 여기 네 가지 사각형에서 멘탈 웰빙과,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정신병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면 정신 건강도 좋고 또 정신병도 없는 상태, 정신병의 진단도 없는 상태. 그리고 왼쪽을 보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만 실제로 정신건강에 진단을 받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건강의 멘탈 웰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아래는 정신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정신병도 이렇게 진단을 받은 경우죠. 이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쪽으로 보면 정신건강의 문제는 정신병은 없지만 또 정신건강도 굉장히 낮은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가 작년에 코비드 록다운을 겪으면서 아시안들을 상대로 정신건강과 웰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별로 또 국가별로 정신건강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베이를 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안들이 코비드 록다운을 겪으면서 어떻게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도표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초조함을 느끼거나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 그 비율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어떤 흥미나 또 즐거움이 없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걱정하는 거를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거를 잘 조절할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거. 예. 맨 밑에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중간에 위서부터 보라색부터 며칠간 그걸 느꼈다. 그리고 또 락다운 기간 동안에 반 정도는 그런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거의 매일 느꼈다고 하는 게 이제 맨 위에 꼭대기에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거의 반 이상의 날을 불안감을 느끼고 매일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4에서 5%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일상에서 코비드 19 기간 동안에 그렇게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별로 불안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굉장히 움츠려지고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게 나오는데요. 네 번째 이제 여기 한국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비드 기간 동안에 불안감을 느꼈던 날을 이렇게 어, 조사를 해봤더니 며칠간 이상 동안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또 반 정도 이상의 날 매일 느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경우에 6.8%의 비율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 이상이 매일 불안했다. 하루 종일 불안했다고 느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17%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며칠간 느꼈다고 하는 비율은 또 훨씬 더 많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성별별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아무래도 30대에서 49세까지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의 가장 메인 주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죠. 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이 이제 정지된 거나 마찬가지의 삶인데 그만큼 일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늘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뉴질랜드 멘탈 헬스 파운데이션에서 2021년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 정서적 압박감에 이렇게 압도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도된 감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과하게 이렇게 오버로드 되면 인지, 신체,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심틈을, 스트레스의 증상들을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스트레스의 인지적인 증상들은 첫 번째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평상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사람인데도 갑자기 걱정이 몰려오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서 사소한 일, 모든 일에 걱정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계속되면 또 그거에 의해서 판단력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판단력을 감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면밀하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또 그거에 실행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게 되니까 자꾸 실수를 하고 집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불안감이 계속 오고 그 다음에 레이싱 소트라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 몰려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는 경우에 인지 부조화의 영향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예. 인지의 행동의 증상들을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변화가 옵니다. 무드 스윙이라고 해서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슬펐다가 이게 감정이 바닥이 쭉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감이 오고 이렇게 낮은 감정이 이렇게 해서 바닥을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나아지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 무드가 스윙이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사람이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울컥해서 울음을 운다든지 또 기분이 갑자기 또 좋아져서 또 이렇게 또 일상생활에서 또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이모셔널 심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감을 자주 느낍니다.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울감에 빠져서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흥미를 느꼈던 부분에서도 갑자기 흥미를 잃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지는 거죠. 예전엔 나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니면은 밖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좋아했었는데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고 나를 뒤에서 흉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인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압도가 되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갑자기 폭발하기도 하고 또 공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해서 되지만 이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이제 화가 이제 내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화를 내야지만 내가 이걸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이렇게 되뇌이고 스스로한테 확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가 있는 감정 들어오는 거를 바로 그냥 해소를 하는 게 나한테 좋다고 잘못된 인식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당연히 몸이 변화를 합니다. 몸이 반응을 하는데 당연히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사실 몸의 여러 가지 장기라든지 기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예. 통증도 많이 느끼고 쑤시는 감정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또 소화가 안 되고요. 또 설사도 나고 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슴 통증이 막 쥐어짜는 것 같고 그렇게 아픈데 사실 막상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심장 체크, 심전도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가파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호흡법도 배워보겠지만 호흡이 되게 얕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리가 G 실험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G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생각들이 자꾸 쫓아오고 그러면 숨 쉬는 게 당연히 그거에 맞춰가지고 더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체중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거나 또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립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신체적인 특징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이 behavioral symptom, 행동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사실 이게 가족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바로 알아차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웰빙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 또 정신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행동적인 변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 섭취의 변화가 있는데요. 갑자기 음식을 먹는 거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식증이나 섭식증 이런 것들은 극단적으로 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 먹방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 섭취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떤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음식을 이렇게 폭식을 하거나, 그다음에 갑자기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 패턴의 변화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경우가 가장 좀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나 또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잠을 하루에 평상시에 뭐 7, 8시간 자던 사람들이 열 몇 시간씩 잔다거나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우울증의 전조라고 파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나 가족분들이 이 잠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또 대화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거.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강박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불안하게 느낍니다. 안전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편안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경우에 외톨이로 집에 이렇게 계속 머물게 되고 그것이 또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계속 악순환으로 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미루는 거. 자, 영어로는 procrastinating이라고 하는데 보통 학생의 경우에 끝까지 자기가 내야 되는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미루다가 마지막에는 그 걱정이 되는 거를 극복을 못하고 그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시간을 안배를 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만약에 내일이 그 내야 되는 그 기한이라고 한다면 오늘 밤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루는 것도 스트레스 또 정신 건강에 또 위험한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에서 해야 할 책임을 미루는 것도 평상시에 늘 이렇게 자기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이렇게 잘 정돈이 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약물 의존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한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음, 여러 가지 중독성 있는 것들 어, 저희가 갬블링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갬블링과 같은 그런 행동 중독도 있고 또 약물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다 보면 점점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서 이 비헤이비얼 심텀을 봤는데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 어, 정신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대화를 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의 측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뉴질랜드에 여기 살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인생일 때 가장 큰 결정을 하신 분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새로운 땅에 심고 그게 다시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자라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어, 또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영양분이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요인 중에 하나가 다섯 가지 뭐 큰 요인을 뽑잖아요. 뭐 이렇게 배우자의 사별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는데 이민도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민 자체가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잘 돌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중간에 한번 이제 저희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질문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같은 직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질문을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이렇게 답장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들으신 후 스트레스가 인지, 심리, 신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고, 어, 10개의 단계에 답변을 하시도록 되어 있죠. 예. 저희가 지금 이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많이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얼마나 이게 작동을 하는지 저희도 지금 걱정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거기 채트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때그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민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가 트리 모델을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의 이민의 과정을, 이민자의 삶을 나무가 새로운 장소로 이식이 돼서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 이민을 시각을 바라보는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나무를 심어다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다가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다 들쳐져서 왔죠. 한국에서 나무를 이렇게 옮길 때 보면 밑동에 흙이 잘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랑 같이 있는 상태로 나무를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에 흙이 없으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땅의 토양의 흙을 뉴질랜드에 와서 저희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땅과 한국의 땅의 토양의 성분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 그리고 잎, 또 과실이 열릴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 예를 들면 태풍과 물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한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 땅에도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주변의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들을 잘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은 카운슬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서로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자세하게 이렇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전체가 환경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자리를 잡고 새롭게 다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는가, 번성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트리 모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제 계속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스트레스 불안감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스트레스를 쉽고 편한 방법으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물이라든지 또 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빠지는 여러 가지 충동적인 행동적인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돼서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빠지게 되면 그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잘 대처를 해야 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진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심호흡법인데요. 예. 보통 심호흡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맨날 쉬는 숨이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하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을 고르는 연습을 수시로 하고 또 어떤 감정이 밀려올 때 조용한 곳을 정해서 가만히 앉은 다음에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화가 밀려오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그 우울감이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장소를 바꾸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조용하게 앉은 다음에 눈을 감고 심호흡을 가다듬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의 방법은 뭐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예, 4초, 7초, 8초, 478 호흡입니다. 먼저 4초간 코로 숨을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숨을 들여 마신 후에 7초간 숨을 머금고 계십니다. 그리고 8초간 입으로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렇게요. 예, 소리를 조금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편안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한번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코로 숨을 들여 마십니다. 예, 마음속으로 수를 세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여 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478에서 숨을 들여 마시는 그 시간에 배가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뱉는 그 시간이 더 긴 거죠. 예. 그러니까 내뱉으면서 밑에 아랫배의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아랫 부분이 풍선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내뱉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수련하시는 분들 호흡법에서 기가 단전에 모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전에서 시작해서 몸을 순환을 한다고 합니다. 예, 호흡법도 복식 호흡과 이 478이 같이 결합이 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면 숨도 못 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이렇게 얕은 숨을 쉬고 그렇게 되면 숨이 고르지 못하면 아까 봤던 어떤 정서적인 인지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행동적으로도 계속 악순환이 연결이 돼서 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될 게 일단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478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정도 478 호흡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밖에 나가서 잠깐 바람을 쐬고 5분 정도, 10분 정도 걷고 들어오시는 거. 예. 자, 이런 방법을 몸에 익히시면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스스로 관리법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돌아가면요. 예. 자, 그리고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도 나의 일상을 잘 챙기고,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자기 웰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극이나 이런 극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렇게 날씨도 굉장히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곳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죠. 이제 그런 분들도 그 일상을 지키는 거 하나하나 지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자고 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의 어떤 패턴이 바뀌게 되는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잠이 안 와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잠을 자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힘들더라도 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생활 패턴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너무 그런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이제 힘든 지금 현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든 상황이 많으니까 그래도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사실 다이어트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이게 연구 결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을 같이 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뭐 땀을 흘려서 운동하는 게 힘들다고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꼭 내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은 가장 우선순위로 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의 루틴을 만든다. 이렇게 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즐기는 거를 꼭 정해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조그마한 기쁨 같은 거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또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쭉 웰빙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웰빙, 또 정신적인 웰빙, 또 정서적인 웰빙 이것들이 다 밸런스가 돼야지 전체의 어떤 웰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멘탈 웰빙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또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반드시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멘탈 웰빙이 또 무너지는 경우에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항상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강의에서 소개된 스트레스 완화 기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것도 1서부터 10까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스트레스, 몸의 증상, 또 정서적인 영향, 그리고 또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본인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문제가 점점 악화되는 경우, 또 가족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막막하시고 그럴 때 실제로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공동체에 정신건강 이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약하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낙인이 찍힐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 없이 신체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활이 웰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움을 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나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 그리고 나의 은밀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담사분들은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돌이켜보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뉴질랜드의 멘탈 헬스 서포트에 관한 이게 역피라미드가 되어 있는데요. 쭉 한번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제 가족과 친구 그렇게 돼 있죠. 예. 자, 거기서 가족과 친구 주변에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리소스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프라인, 예, 상담 전화죠.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아시안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 내에 전화를 하시면 8개 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헬프라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P, 가정의, 그리고 가정의가 또 가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의가 스페셜리스트, 전문의한테 서비스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리퍼럴을 보내기도 하죠. 이제 그 아래 이렇게 보면 NGO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전문 상담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DHB, 지역 의료 보건기구, DHB,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쇼 병원, 그다음에 오클랜드 병원, 미들모 병원 같은 그런 병원 서비스가 2차 진료기관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인페이션트라고 하는 그곳은 정신건강 정신병동 입원 병동입니다. 그래서 본인과 또 공동체의 안전에 좀 위협이 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잠시 일시적으로 더 병동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의 이머전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111로 전화를 하시면 111에서 경찰과 정신건강 위기관리팀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전체적인 멘탈 헬스 서비스가 이렇게 쭉 단계별로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전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아니면 GP한테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GP 선생님 만나서 힘든 부분을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대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는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아시안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설립이 1998년에 됐으니까 지금 벌써 23년이 됐죠. 그래서 전국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웰링턴과 남섬 지역도 커버를 하고요.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이제 8개국어입니다. 영어와 중국어의 그 만다린과 광동어, 힌두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8개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두 다 뉴질랜드에 등록된 전문 상담사 그리고 또 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한국 분들은 저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 상담사분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성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시는 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가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영어와 중국어와 한국어로 세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웹사이트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의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우리 GP 선생님들이 주로 이쪽을 통해서 리퍼를 하시고요. 본인도 여기에 전화를 하시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 to refer yourself or someone else to Asian Family Servic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한국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한국어로 다 저희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든 부분만 간단하게 적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24시간 안에 바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제가 Health Improvement Practitioner라고 지금 현재 노쇼의 아폴로 클리닉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이틀 심리 행동 실천 계획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인데요. GP하고 같이 GP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숙한 심리 행동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가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행동 계획, 액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 행동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삶의 변화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역할의 헬스 코치라는 분도 한국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이분은 주로 그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건강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HIP, HIP, Health Improvement Practitioner, 헬스 코치 요 두 역할을 기억을 하셨다가 뭐 아쉽게도 아폴로 클리닉에서 이렇게 등록된 분들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1737로 텍스트를 하거나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전문 상담사분과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어로 상담을 하는 서비스는 저희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탄 아우테아 뉴질랜드, 그다음에 디프레션 헬프라인, 우울증 헬프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라인 아우테아로는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유스라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유스라인은 24시간 7데이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제분들 중에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도록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라인에 있는 상담사분들은 대부분 또 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 통할 수 있는 그런 코드도 많기 때문에 꼭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키즈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Suicide Crisis Helpline이라고 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주변의 가족분들이 이제 자살의 어떤 징후가 보이거나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 번호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이제 전문 상담사분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될지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도 다 이렇게 위기 관리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11로 전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분을 모시고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11로 전화를 하면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하는데 111로 전화를 해서 경찰이 오시게 되는 경우에 자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멘탈 헬스 팀하고 정신건강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경찰이시긴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전화를 하시고요. 영어가 만약에 불편하셔서 전화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소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냥 헬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도 다 경찰분들이 오셔서 다 도움을 드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 상황에서는 꼭 111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폴링 퀘스천입니다. 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아시안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셨나요? 예, 더 많이 알게 되셨기를 제가 바라는데,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예. 혹시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 문자 박스에 질문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거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격려의 말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말이 너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예.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정확하게 8시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2회 때는 조금 더 많은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장도 좀 풀고 여러분들과 편안한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은 예,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